낭만서점 19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일주일 만에 또 찾아왔네요. 네, 19회예요. 예. 그래서 저희 19회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20회 특집에 대해서 저희끼리 설레는 마음으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저희 10회에서는 10회 특집으로 책을 만들었었죠. 예, 작은 책자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뭐 1회부터 10회까지의 이야기들을 담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공모전을 진행했었죠. 네, 근데 20회는 그것과는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조금 이따 공개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이 가을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죠? 네, 저 어젯밤에도 계속 되지 않는 논문을 붙잡고 있다가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긴 글을 쓸 때 작가님들의 기분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런 막막한 기분이구나.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분이 참 암담하더라고요. 네, 소설 쓸 때 정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99%는 그렇고 1%의 시간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다른 작가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을 최대한 유예해요. 네. 네, 저도 요즘 그래요, 진짜로. 네. 손톱, 발톱 다 깎고요. 네. 네. 또 뭘 하시나요? 세수하고 팩도 하고요. 피부 관리를 또. 뭐 관리를 하시네요. 위한 관리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팩이 얼굴에 있는 팩이 마를 때까지 한 10분 마를 때까지만이라도 좀 안 앉아 보겠다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이 머리를 많이 쥐어 뜯으셨는지 또 너무 괴로우신지 이분은 괴로운 일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머리 세우는 강도가 또 직각이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괴로움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가을이라 그런지 아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근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학생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과도기에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 학생을 끝내보면 알죠. 학교 다닐 때가 많고 편했다는 것을. 네. 근데 저는 그때 김현수 작가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자아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그 시간이 좀 길다고. 네. 그러니까 책상에 딱 앉아서 어떤 그 작가의 마인드로 들어가는데 오래 걸린다. 네. 근데 저는 요즘 느껴요. 그래서 그 글을 쓰기 위한 어떤 몸으로 바꾸는데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웹툰도 보고, 이런 뉴스가 있네? 이것도 보고, 그러다가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사요, 자꾸. 남자들은 어떤 인터넷 쇼핑을 하나요? 주로 옷? 네, 저 옷도 사고요. 새로 못 보던 네.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그쵸, 이거 그게 결과물인 것 같네요.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진 비싼 찍어 올리고 거는 싶다. 차마 못 사고, 왜. 예쁘네요. 네. 인터넷에서 왜 50% 세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눈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클릭하고 요즘에 이런 걸로 제가 좀 영혼을 달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잘 고르셨네요. 영혼을 위한 맨투맨 셔츠 뭐 이런.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서점입니다. 저희 첫 번째 트랙에서는 소설 대 소설 라는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는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남자들이긴 남자들인데 뒤에 서술어가 더 붙습니다. 네.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는 인터넷 쇼핑으로 산다.
네, 저희 경우고요. 네. 물론 다른 곳으로 사는 남자들도 있겠죠. 네,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드라마가 아주 네. 예전에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 김수현 작가님 아니에요. 있으신가요? 주찬옥 작가라는 네, 분이고요. 황일래 감독님이 예. 네, PD셨던 아주 저도 어렸을 때인데요. 아, 참 인상적으로 봤었던 미니 시리즈여서 그리고 꽤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던. 그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자매가 나왔었던 것 음. 같아요. 네, 자매들의 이야기였고 김희애 씨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어서 무엇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문장들이 많이 변형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곤 했죠. 근데 저희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남자는요, 각 소설 한 편당 한 명씩의 남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도기의 남자인 것 같아요.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있지만 네. 어떤 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 다른 방식, 다른 패러다임의 사회로 넘어가는데 한 개인으로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온 몸으로 맞이하는가 혹은 강타당하는가 예.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강타당할 때 어떻게 견디는가 혹은 어떻게 흔들리는가 이것들을 이 남자들이 어떤 징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다룰 소설들은요,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또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 접어드는 그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왜 여자가 아니라 남자냐? 뭐 이런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남자죠? 저희가 그 여자들에 대해서 사실 한번 방송에서 다뤘잖아요. 그 신경숙 작가님과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의 경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남자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럼요. 작가님. 좀 몰랐는데. 저희 같이 회의했잖아요. 네. 네. 저희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하니까 무슨 되게 멋지고 훌륭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고른 소설은 대중적으로도 아주 인기가 많았던 여러분들 다 알만하신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고른 소설은요.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입니다. 네, 이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는 아마 요즘에 그 개봉한 영화죠. 데이빗 핀처 감독이 만든 이 나를 찾아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침 또 그 영화 개봉 시기와 네, 저희 녹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네요. 완전히 의도한 것만은 아닌데 의도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네. 약간 네. 네. 저희는 또 아쉽게도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의도적으로 둘 다 영화를 안 봤습니다. 저희는 소설 팟캐스트잖아요, 여러분. 소설에 천착하는. 그래서 사실 모든 소설은 저는 그래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됐다고 해서 그걸 원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러면 소설이 화를 낼 것 같거든요. 소설은 누군가의 원작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설로 존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 그 나를 찾아줘의 원작이 아니라 그냥 소설이었던 소설 길리언 플린의 장편 나를 찾아줘 이야기에 오늘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그 영화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나리오를 각색한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줘를 쓴 길리언 플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과 영화의 내용이요 거의 흡사하다고 해요. 그 둘 다 보신 분들이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팟빵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희 정말 안 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이 정보는 허나무 영화평론가님의 네. 예, 말씀입니다. 블랙 유머가 좀 영화에는 많이 첨가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그 소설의 어떤 얼개 같은 것들은
거의 변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길리안 플린이라는 작가를 잘 모르지만 그 나를 찾아줘만 읽고 유추해 볼 때 보기 드문 완벽주의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소설을 영화화한 그 작품이 그 원작을 소설을 훼손하는 거나 그 느낌을 담아내지 못할까봐 되게 못 참았을 것 같고,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예,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소설이 굉장히 그 치밀하게 쓰여 있습니다. 보면 복선도 다 작가가 배치를 해놨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자신의 작품이 감독이나 혹은 다른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걸 그렇게 용인하지는 못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또 10년 동안 평론을 쓰기도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평론가가 소설을 쓰면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이해가 되는 기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쓸데없는 부분까지 집요한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악의를 딱 맞추려는 노력? 네. 그게 바로 있어요. 그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설을 쓰고 나서 이 작품을 좀 평론가의 눈으로 한번 퇴고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좀 예상을 해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빈틈이 없어서 조금씩 아쉽기도 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문학이라면 이렇게 빈 여백들과 틈을 좀 이렇게 놔서 숨구멍이라고 하죠. 그런 걸 놔서 독자가 상상력을 개입할 여지를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방송했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처럼 정말 해석의 여백이 광범위한 그런 작품과 대척점에 있는 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를 찾아줘는 기본적으로 장르 소설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치밀한 구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구성이 치밀하다는 생각보다 빡빡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빡빡한. 예, 치밀한 구성은 숨구멍을 적재적소에 쉴 때와 그 들숨과 날숨을 배치하는 것이 치밀한 구성인 것 같고요. 나를 찾아줘는 장르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의 장점을 일반적으로 흡인력을 가지고 가독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를 한 호흡으로 밀어붙인다가 어떤 장점의 문제라면 충분히 그렇죠. 근데 너무 한 호흡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입니다. 150페이지는 덜어낼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이요, 600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낭만서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500쪽이 넘어가는 책이 아니면 들여다보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 일주일에 1000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요새. 저 핑거 스미스 이후로 약간 이렇게 넋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도 하지 않았던 속독을 막. 네. 네, 6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이 이젠 뭐랄까. 그래, 소설이라면 한 500페이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소설도 그런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디 책 빨리 읽기 대회가 있다면, 허일평론가님과 제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책을 사실 저는 빨리 읽지는 못해요. 그래요? 네, 속독을 저는 잘 하는 편이 아니고요. 나를 찾아줘는 얼마 만에 읽으셨어요? 저 이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틀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읽어서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에 진짜 한 6, 7시간씩 읽어서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정말 그 직장인들 출근하듯이 읽어가지고. 저도요. 진짜 이틀이 날아간 거예요. 논문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낭만서점이 논문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지도 교수님이 이 말씀을 안 들으셨으면. 안 들으십니다. 바쁘셔서. 네. 네. 저희가 그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첫 번째 남자는요, 바로 나를 찾아줘의 주인공입니다. 닉 던입니다. 원래 이름이 좀 더 긴데요. 본인은
본명을 싫어하고 네. 닉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예, 우리도 뭐 그가 좋아하는 대로 닉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나를 찾아줘의 대략의 서사는요. 그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닉이라는 남자와 에임이라는 여자가 둘 다 30대 중반의 남녀예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닉은 그 미주리 출신인데요. 그 뉴욕에 와서 어떤 작가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그런 계단을 잘 따라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예, 어떤 훈남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그런 어떤 라이터고요. 그리고 에이미는 역시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주 성공한 작가는 아니고요. 어떤 칼럼 같은 것을 조금 시시한 네. 그렇죠. 심리 테스트를 네. 연재하죠. 네. 당신은 뭐 사과와 바나나 중에 무엇을 고를 것인가? 예, 뭐 그렇지만 이런 거. 역시 그런 어떤 호황기에 자기는 라이터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남자는 어떤 그 미주리의 그 이혼 가정에서 쌍둥이로 자랐고요. 여자는 그 역시 작가인 유명한 작가인 부부 사이의 외동딸로 고이 애지중지 자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녀 에이미는 전 미국인이 다 아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공동으로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의 딸 에이미를 모델로 한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동화 시리즈를 계속 써서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미국 독자들은 그 에이미가 책 속의 에이미와 현실의 에이미는 같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에이미를 만나면 내가 드디어 어메이징 에이미를 만났다는 듯이 그렇게 에이미를 바라봅니다. 예. 그리고 그녀는 역시 굉장히 미인이고 뭐 승승장구해온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봐야죠. 예, 스펙만 놓고 보면 에이미 같은 경우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물론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소설을 팔게 되면서 인세로 얻은 수입이긴 하지만, 그리고 에이미 자신도 뭐 예쁜 외모와 또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하버드를 졸업하고 심리학 석사까지 받은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네, 그리고 누구나 그녀를 보면 굉장히 발랄하고 밝고 활기찬 사람이구나라고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닉은 뉴욕에 와서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멋지게 뉴요커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남들의 눈에는 참 성공한 그런 30대 젊은이 이렇게 보였겠죠. 네, 실제로 그들은 그 뉴욕에서 사는 동안은 정말 행복한 네. 마치 나도 저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알콩달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남들이 보기에 쿨한 생활이죠. 매일 뭐 작가, 편집자 이런 문학의 인사들과 둘러싸여서 파티를 하고 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동경하곤 하는 그 뉴요커적인 네. 삶, 아이가 없이 그렇게 그냥 각자 일을 하면서 또 부부 관계도 아주 좋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외부에서 먼저 닥쳐옵니다. 계속 잘 나갈 줄만 알았던 우리 그 두 사람의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네. 뭐 미국의 경제 위기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이 소설이 출간이 된 건 2012년인데 소설의 그 서사 자체는 2000년대 중후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2005년에 시작해서 뭐 2010년까지, 네. 10년, 11년까지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위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된 그런 경제적 충격을 이 개인들이 다 감당하게 되는데 그 여파로 이 두 사람의 직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한가롭게 글만 써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네. 전도 유망한 작가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명명해줘야 전도 유망해지는 건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어떤 잉여가 되어 버려서 아무도 닉과 에이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믿었었던 에이미의 부모, 예. 네, 그 막대한 인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 부모. 그래서 에이미에게 에이미가 자신의 평생 금고로 생각했던 부모도 알고 보니까 거의 파산 상태였어요. 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한참 인세가 많이 들어올 때처럼 썼더니 이렇게 됐다. 네. 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말 이제 믿을 데가 없어지고요. 근데 마침 미주리에 살고 있었던 그 닉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낙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에이미는 가기 싫어했는데 닉이 우리 뭐 뉴욕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주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삶이 이전의 어떤 행복과는 멀어진 다른 삶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이 나를 찾아줘의 원제가 고운걸입니다. 뭐 사라진 소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그 원제가 그러니까 고운걸, GONEGIRL인데 저는 왜 고운 우먼이 아니라 고운 걸일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작가님 혹시 제목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바가 없나요? 네, 저도 뭐 왜 걸일까 했는데 그 의문은 에이미라는 인물을 알아가면서 바로 풀렸어요. 에이미를 여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직은 소녀에 가까운 소녀적인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정확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에이미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메이징 에이미라고 그 동화의 주인공 그대로 성장을 멈춘 그런 인물로 여기서 계속 등장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에이미가 사라졌지만 그 에이미는 여자가 아니라 그 어메이징 에이미의 소녀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고운 걸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봤습니다. 네, 에이미는 성숙한 어른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 그런데 뭐 닉이라고 다른가 하면 닉도 보이예요. 네, 네. 보이와 걸이 만난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멋진 예비 작가 남녀가 만났고 그런 30대 중반의 남녀가 어른끼리 결합을 했는데 사실 그들의 내면을 뭐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예, 한꺼풀만 열고 보면 굉장히 칭얼대고 누군가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누가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미숙한 소년과 소녀가 만났으니 네. 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어이없게 파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소녀가 사라졌고 에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위기에 처한 닉. 닉은 에이미 살해범으로 몰리게 되죠. 예. 경찰에도 쫓기고 경찰보다 더 무서운 언론에도 쫓기고요. 네. 에이미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 사라진 타이밍이 기막힙니다. 결혼 5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 없어진 거예요. 집안은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는 흔적이 남아 있고요. 에이미의 피도 바닥에 보이고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경찰은 바로 그 남편인 닉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닉에 숨겨왔던 여러 비밀들이 닉이 감추려고 할 새도 없이 막 우후죽순처럼 터지죠. 그래서 누가 봐도 닉은 아내가 거추장스러워서 아내를 살해 유기한 그런 파렴치범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에이미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 나를 찾아줘의 어떤 중심 서사입니다. 그런데 플롯이 재밌어요. 닉과 에이미가 번갈아 가면서 그 두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닉의 1인칭 시점, 에이미의 1인칭 시점으로 번갈아 진행이 되는데요. 닉의 시점은 현재로 시작합니다. 현재 그 에이미가 사라진 바로 그 시점에서 닉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이미의 진술은 일기를 통해서 예,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그 닉과 에이미가 처음 만났었던 그 5년 전이죠. 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닉과 에이미의 진술이 미묘하게 계속 엇갈려요. 예. 닉의 진술에 나오는 에이미는 나쁜 여자 같은데 에이미의 진술에 나오는 닉은 더 나쁜 남자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서로 두 명의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네 명의 남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를 봤을 때는 저는 에이미의 일기 쪽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닉이 거짓말 하는 거고 에이미는 사라졌으니까 에이미는 어쨌든 거기에 진실을 담아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게 또 2부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무래도 또 이런 소설의 특성상 혹시 그 뒤를 아시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책을 먼저 읽고 여기에서 잠깐 멈추시고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 뒤를 계속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예, 네. 스포일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사실 이 결말을 알고 봤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제가 그 허남몽 영화평론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를 찾아줘를 읽어야 된다고 했더니 본인은 영화도 보셨고 이 소설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냐고, 스포일러가 있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봤는데 그래도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책이 이 소설이 마치 스포일러 굉장히 중요한 양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길리언 플린이 어떤 반전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소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엔 너무나 일찍이 또 에이미의 진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에이미의 일기를 따라 읽다 보면 그 닉은 공경에 처해 있고 에이미는 계속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국어 제목이 나를 찾아줘잖아요. 그 나를 찾아줘라고 말하는 그 발화하는 주체가 있을 텐데, 맞아요. 예, 이렇게 한국어 제목을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힌트가 다 들어있죠, 제목 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에이미와 닉은 또 다른 식의 부부 관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파국으로 끝났는데 완전히 깨지지 못하고 또 붙어서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운명이랄까요? 네. 이 소설에서 문학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뒤쪽에 방점을 맞아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저는 정말 인상 깊은 소설 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부분에 어떤 그 서스펜스를 즐기는 것도 물론 흥미가 있겠지만 그 뒤에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왜 이 부부가 함께 살 수밖에 없는지 네. 그런 그 씁쓸한 맛을 이 결말에서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삶은 그렇게 끔찍하게 지속된다는 그것이 명제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또 소설의 힘이겠죠. 예. 네, 저희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볼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이미를 거리라고 말했잖아요. 에이미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에이미를 조금이라도 에이미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으면 가차없이 복수를 하거든요. 예, 좀 무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색은 하지 않다가 한 번에 은밀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복수를 해버리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조금의 상처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어떤 약간 정신적 장애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그 무식한 관계로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증후군은 어떤 식으로 명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저는 이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고 이 나를 찾아줘를 이야기할 때 예. 많이들 그 막장 부부의 이야기 사람과 전쟁보다 더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데 전 이 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 그렇게 독해될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이 소설은 좀 값어치 없는 그런 작품으로 읽힐 가능성이 더 네, 높습니다. 정말 절반만 이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줘에는 어떤 부부관계로 형상화된 그 두 남녀, 두 인물이 나오지만 예. 그들이 현대 부부관계를 어떻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 남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 부부지만 저는 그 거울의 반대편에서 서로를 비추는 또 다른 자로 보였거든요. 그만큼 서로 참 닮아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닉과 에이미가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듯이 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이미라는 또 다른 문제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 게 에이미가 소설 속 여주인공 에이미처럼 자신의 삶을 바꿔나간 인물이었다면 닉도 비슷합니다. 닉이 사실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닉 역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닉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웃어달라고 할 때 이렇게 씩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네.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발현된 그런 미소일 텐데 닉은 그 가식의 어떤 허위. 표본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예. 글 쓰는 남자들.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 이 나를 찾아줘를 어떤 부부 막장 치정극으로 읽으면 조금 재미가 덜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아까 초반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게 변하는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닉이 처한 이 시대는 어떤 근대적인 가치가 더 이상 근대적인 가치를 지킬 수 없고 예. 이 사회는 너무나 막 흔들리면서 어쩔 수 없이 탈근대적인 패러다임으로 막 가는 그런 때란 말이죠. 예. 그래서 닉은 그동안 90년대 남자예요. 그런데 네. 닉은 90년대에 굉장히 호황기의 젊은 시절을 보낸 그리고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매력으로 이 세상을 뚫고 어떤 가치를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떤 그게 허영과 허위라면 그런 것으로 인생을 왜 못 살아? 나는 나를 믿고 갈 거야. 그게 근대적인 가치죠. 나는 나를 믿고 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어.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고 멋진 옷을 입고 씩 웃는 그런 남자였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 세상은 그 닉의 바깥에서 닉이 감당할 수 없도록 막 소용돌이 치면서 변하고 예.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근대적 가치, 닉이 믿었던 근대적 가치가 두 가지인데요. 이제 또 문사죠. 글 쓰는 사람으로 글이라는 것으로 자기가 이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글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순진함. 예. 그게 네. 그래서 제가 감정이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자기가 그 근대적인 가치인 일부일처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저에게 해당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약간 헷갈리시고 아니에요,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바뀌셨군요. 네. 일부 일처제 좋습니다. 네. 예. 영원히 그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좋아하니까 결혼해서 사는 거야. 뭐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라는 그 가치를 그냥 어떤 외피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뛰어듭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을 보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정하지 않고 계속 둘이 헷갈립니다. 맞아요. 이럴까 하면 우리 한번 낳아볼까? 그럼 이쪽에서 피임을 하고 나 한번 가져올까? 그럼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미루기만 하죠. 네. 둘이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하죠. 예. 경제적 위기도 큰 몫을 하죠.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어쨌든 뭐 일부일처제 안에서 잘 행복할 줄 알았으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실 큰 위기도 아니에요. 아주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그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려 버리고 그들은 그 뿌리를 뽑을 용기도 없는 소년과 소녀들이기 때문에 도망치죠. 그것이 저는 그 미주리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바를 여는 그런 행위고요. 이미 그들의 결혼 생활 또 그들의 어떤 유대 관계는 그쪽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 많은 부분 끝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이 닉의 회고를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닉의 어떤 이 변화되는 세계 안에서 흔들리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한때 작가였다. 텔레비전과 영화와 책에 관해 쓰는 작가. 사람들이 종이에 적힌 글을 읽던 시절, 모두가 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던 시절의 일이다. 나는 1990년대 말, 영광의 시대의 막바지에 뉴욕에 입성했다.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그때가 막바지인 줄 몰랐다. 뉴욕에는 작가가 넘쳐났다. 잡지, 진짜 잡지가 셀 수 없이 많았던 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출판계의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진기한 애완동물 같은 존재였다. 먹이 좀 던져줘봐. 줄에 묶인 채 춤추는 저 모습 좀 보라고. 꽤 귀여운데? 밤에 우리를 무는 일은 없겠어. 생각해보라. 대학을 갓 졸업한 애들이 뉴욕으로 가서 글을 쓰며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절을. 그때 우리는 이 직업이 1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11년 동안 해오던 일을 순식간에 빼앗겼다. 가슴이 아프네요. 남의 일이 아니야. 네. 네. 뭐 저는 사실 인터넷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어쨌든 접하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뭐 인터넷의 힘을 느끼면서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어떤 통감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란 게 참으로 무섭구나. 네. 나중에야 좀 절감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2000년대의 상징적인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고 말할 때 인터넷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죠.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것들, 가치들이 다 그 인터넷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핑계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많은 우리를 집어삼킨 그 많은 2000년대의 가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닉은 인터넷이라는 한마디로 네, 그렇게 수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약간 그래 닉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지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다층적인 면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정리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닉이라는 인물을 또 정말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린칭 화자의 시점에서 그런 문장인 것 같기도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독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에임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닉은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글로, 펜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인터넷이라는 괴물 같은 것이 우리를 다 집어삼켰다.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작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인정은 해요. 그런데 입을 해 벌리고 어떡하지 하고 있다면 에이미는 그것을
인정하지조차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계속 타개해 나가려는 개인 전략으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는요, 저는 에이미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이 네. 어떻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활동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닉과 에이미 대 인터넷 이런 싸움이라는 구도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00년대적인 어떤 것에 이렇게 맞서 싸우는 방식,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써서 출간이 돼서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겠죠. 네, 영화화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에이미가 사라진 다음에 이 어메이징 에이미 그 시리즈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은 그 컨텐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비한다는 건 진짜 불변의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은 가장 맨 앞에 적었던 것이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모든 관계를 올가맨다. 네. 유물론의 강력한 힘이라고 적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도 실직이라는 문제, 네.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에 의해서 비롯된 거거든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파국이 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정도 파국을 맞는 거죠. 전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연인과의 관계 혹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혼도 하시기 전에 벌써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깨달으셨다니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행복하지 않으세요, 떡볶이 먹으면? 아니요, 그 떡볶이를 먹으면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네. 맨날 떡볶이 먹으면 네네. 힘들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야기해 볼 만한 것은, 우리 평론가님이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같아요. 남자가 그렇게 재미없어,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죠.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남자로 부과받은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걸 사주는 다른 남자를 만날래요라고 말하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럼요. 그래서 만약 평론가님이 떡볶이 말고 다른 스테이크를 사주는 여자를 만나겠어요라고 말하는 걸 상상도 해보신 적 없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마초적으로 들릴지도 네. 모르시겠지만 여성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 이렇게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뭐 여자친구가 해주더라도. 그렇죠. 예, 그것은 그냥 선물로 받는 거 되게, 안 해줘도 될 걸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 사회에서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남자로, 사회화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그런 걸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닉이 에이미에게 태초부터 어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 이런 파국을 맞았을 때 둘의 관계가 더 많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달라는 이 나를 찾아줘라는 게 한국어 제목인데 진짜 절묘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에이미가 내가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봐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이미 시점이 아니라 닉의 시점에서 만약에 말하는 거라면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닉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좀 찾아줘. 진짜 나를 찾아줘. 그런 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닉과 에이미가 서로한테 한때는 어메이징한 존재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에이미는 닉에게 항상 한때에 자기 굉장히 빛나고 성공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그 젊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실패한 자기를 비추는 거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미를 보면 항상
자기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에이미도 닉을 보는 게 힘들고 예. 닉도 에이미를 보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들은 나를 찾아줘라고 서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런 파국이라는 어떤 그런 위기죠. 그런 걸 맞으면서 마지막에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 마주 보면서 아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 건 아닌지 싶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나를 찾아줘 할 때 그 나가 에이미와 닉이 사실상 동일자를 네, 갖고 동일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목이 절묘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책의 뒷부분에 가면 닉과 에이미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정말 이제야 거울 앞에 서서야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알게 됐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해봐 닉, 우리는 서로를 알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지. 사실은 나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다. 에이미가 무사하기를 바랐던 지난달에 그런 느낌은 이상한 순간에 한밤중에 오줌을 누러 일어났을 때나 식탁에 앉아 입안 가득 토스트를 집어넣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나는 일순간 감탄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나의 한가운데에서 뱃속에서부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 아내는 내가 듣고 싶어 한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보물찾기 편지를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나를 유혹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나의 모든 잘못된 행복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를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남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핏속까지 뼛속까지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낭만적이었다. 재앙처럼 낭만적이었다. 사실 이 소설이 저희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지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훨씬 더 한 두세 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책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닉을 중심으로 이 나를 찾아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닉이라는 인물이 문제적인 것은 어떤 징후를 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찌질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그 미래에 대한 빛나는 희망과 용기 예.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회가 세상이 세상이 다 잘못된 돈이, 거예요. 맞아. 네, 경제 위기가 그리고 2000년대가 인터넷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의 중년, 장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시대의 남자들이 새삼 궁금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닉이라는 인물이 더 저희 가슴에 와 닿고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소설이 끝났을 뿐입니다. 네.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네요, 우리끼리. 예. 네. 소설 대 소설 두 번째 소설입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 두 번째 소설은요, 평론가님이 준비하셨어요. 네, 작가님께서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의 닉을 근대에서 탈근대로 접어드는 한 남자의 표상으로 보셨다면 저는 봉건 사회에서 근대로 접어드는
그 이행기의 남자로 바로 이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네. 바로 허삼관인데요. 여러분들은 위화 작가의 이 허삼관 매열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한국 독자들이 중국 작가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위화라고 대답하게 만든 그 책입니다. 저는 1999년에 읽었었고요. 정말 15년 만에 제독입니다. 예,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읽었습니다. 그때 네. 허삼관 매열기를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동사무소 도서관이었습니다. 예,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이 제목이 특이한 거예요. 허삼관 매열기? 그래서 이 피라는 제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흥미진진한 스릴러인가? 그래서 뽑아 들었는데 물론 저희 예상과는 달랐지만 정말 흥미롭게 읽은 네. 책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에겐 허삼관 매열기가 허삼관이라는 남자가 피를 뽑는 이야기라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제목도. 참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제목이면서도 생각해보면 오싹해지는. 예, 그렇죠. 네, 허삼관이 매혈을 해서 사는 이야기라고? 예. 뭐 어떤 얘기지? 이렇게, 예, 그 호기심을 막 자극했었던 그런 제목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허삼관의 성씨가 허씨잖아요. 그래서 같은 허씨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같은 허씨 남자로서. 예, 네. 이게 저랑 한자가 똑같더라고요. 아, 허자가 네. 예, 허락할 허자거든요. 대부분의 허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그 허씨 아니신가요? 이 허씨가 양천 허씨와 김해 허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성씨에 크게 집착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삼관도 아니고 허삼관이니까. 근데 저번에 허지웅님 나오셨을 때도 네. 둘이 한참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아, 예. 자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요 성씨에 인물 대해서? 중에 허씨가 예, 나오면? 허씨가 좀 계시네요. 예. 제가 요즘에 허남웅 평론가님하고 이렇게 잘 같이 영화 친하시죠? 예, 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기신 걸 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허씨성을 가진 평론가들이 많은지 이렇게 쓰셨는데 조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 대표이사 허정도 대표이사. 저랑 아무 관련이 아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간혹 저를 그렇게 교보문고 집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좀 의혹에 뭔가 친인척이 눈길로.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데뷔 초창기부터 교보문고에 꽂아준 게 아니냐 이런 루머가 돌기도 있었어요? 했는데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삼촌이셨으면 제발. 어머니께 가서 혹시 집안에 출생의 비밀이 없는지 한번. 없습니다. 허위평론가님은 교보문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네. 바람은 루머 말씀드리고요. 나빠요. 네. 허삼관과는 무슨 관련이 있으세요? 허삼관과는 역시 아무 관련이 없고요. 다만 허랑방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삼관은 허랑방탕한 인물로 읽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예, 그런 인물이면서 동시에 어떤 성실성, 진실함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남자라는 점에서 역시 그 나를 찾아줘의 닉과 비슷한 저의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참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웬만한 남자 인물에는 다 감정이입이 되곤 하시죠. 예. 네, 저는 허삼관은 진국. 진국. 네. 사골국 같네요. 네. 진국. 사골국, 진국, 곰탕? 음.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물 자체가 워낙 흥미로운 인물이고요.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접어드는 이행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자체가 근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호방한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고뇌하고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탐구해 들어가는 그런 근대적 주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봉건적 인물에 더 가까운 그런 뭐 굳이 따져야 한다면 네. 그런 인물이고요. 그냥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흔하게 우리네 옛날 아버지들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인물에 가까운 그런 인간형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이 아버지로서의 가치, 내 식솔들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진 오직 땅을 파서든 내 몸에 피를 팔아서든 내 자식들 입에 밥을 넣어줘야 한다는 예. 내 자식들을 굶겨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살아온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아버지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1940년대, 50년대 를 맞아서 예. 또 그 중국에서 그 사회주의 그 세상에서 어떻게 맞서서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허삼관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시 허삼관도 어떤 그 시대의 징후를 보여주는 그런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 허삼관 매월기의 그 표사를 이문구 선생님께서 또 쓰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아의 장편 소설 허삼관 매월기를 읽고 백만 원군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늙어가는 머리를 젊게 하는 처방으로 가뭄의 단비 같은 신선함이 있었다. 라고 쓰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허삼관 매월기의 이 어떤 여러 장면들이 이문구 선생님의 그 소설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해학적이면서 능청스러우면서 가슴에 어떤 뜨거운 응어리 같은 것을 남기는. 그리고 그 인물들 그렇죠. 비슷하고요. 배경과 인물들이 그러니까 도시하고는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또 이문구 선생님께서 많이 쓰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허삼관 매월기의 그럼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줄거리는 요약이 됩니다. 허삼관이 피를 파는 이야기인데요. 이 허삼관이라는 인물은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허옥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반하게 되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피를 팝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그녀의 환심을 사게 되고 결국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요. 1락이, 2락이, 3락이를 낳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을 키우면서 중국의 격동의 현대사와 마주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그 중국의 대약진 운동 또 문화대혁명 같은 그런 굵직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허삼관의 매혈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1학기가 나중에 그 위급한 그러니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도 1학기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계속 피를 팔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허삼관의 어떤 노년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에 허옥란과 그 음식을 먹으면서 끝나는 그런 엔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허삼관이라는 한 평범한 그런 남자의 일대기입니다.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흔히 뭐 소설의 어떤 발생,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장르적 기원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 전이나 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전통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일생을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어떤 서사를 구축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소설의 발생에 있어서 이 전이라는 양식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데요. 허삼관 매월기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주 모던한 그런 모더니즘적 어떤 소설의 발전의 그런 양태를 보인다기보다는 훨씬 더 그 소설의 기원 쪽에 닿아 있는 그런 면에서 좀 투박한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위화가 의도적으로 이런 기법을 차용해서 썼죠. 예, 원래 위화 작가는요, 중국에서는 그 80년대 선봉파 작가로 네.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봉파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전위예요. 아방가르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설 양식을 다 타파하고 우린 새롭게 쓰겠다. 중국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날카롭게 해부하는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는 일군의 작가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위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위화의 초창기 단편들을 보면 이 허삼간 매열기에 나오는 그런 면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섬뜩하고요. 정말 그 냉혹한 그런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네, 좀 실험적이고요, 네. 훨씬. 그런데 이제 장편 소설을 쓰면서부터 변화죠. 예, 90년대 이제 뭐 가랑비 속의 외침이나 인생. 인생 또 이런 작품들을 쓰게 되면서 특히 또 허삼간 매열기에서 그 위아의 어떤 작가적인 변모, 전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뭐랄까요? 익살과 해학, 뭐, 이런 것으로 많이들 위화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보다 어떤 한 인물, 좀 도시적이지 않은 그런 농촌 혹은 뭐 소도시 이런 데 사는 소시민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정말 그 위화 특유의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네. 그리고 위아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의 어떤 성장 길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는 작가 수업을 거의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치과 의사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치과 의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련된 이렇게 뭔가 정말 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발치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네네. 치아를 뽑는 거예요. 치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가 아파요. 이러면 그래? 뽑아야지. 뽑는 기술자였다는 겁니다. 네. 근데 위아 역시 그렇게 그 발치를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배운 게 아니라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발치를 하다가 밖을 내다봤는데 이렇게 한가롭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작가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진짜 편하겠다. 닉 같은 사람들이었군요. 어떻게 나는 맨날 힘들게 그 더러운 입안이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냄새나게 이빨이나 뽑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펜 들고 한가롭게 글을 쓸까? 나도 저러고 싶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 네. 그때부터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위화의 작품 세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그 입안을 들여다보면서 일을 보잖아요. 사람의 일을 보면 그 안에 정말 되게 천태만상일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일을 통해서 막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위화의 소설을 보면 그 올망졸망하게 썩은 이도 있고 냄새나는 이도 있고 멀쩡한 이도 있고 송곳 이도 있고 그 이들을 인간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 허상간 매열기도 마찬가지고 위화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마치 위화는 그 입안을 들여다보듯이 그 인물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위에서 이렇게 조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안은 뭔가 그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인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 안 정말 여러 가지 그 뭐 정말 더러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치아에서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아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입안을 들여다보는 작가다라는 네.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구강을 들여다보는 작가. 그러게요. 네. 구강 작가네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위아가 그 글쓰기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한자가 적대요. 네. 그래서 위아의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당대 중국 평론가들이
정말 위아의 문체는 간결하고 정확하다. 위아는 참 글을 잘 쓰는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그래요? 저는 아는 한자어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네. 위아 작가가 또 그러니까 서구권에 알려지게 된 것이 장이모 감독. 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작품이 그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게 되면서 원작자가 누구냐? 위아라는 작가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서구권에 알려지게 됐고 허상관 매월기도 마찬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아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위화하면 허삼관 매월기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도 정말 좋죠. 좋아요. 인생도 좋은데 허삼관 매월기 아마 울음과 웃음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보다는 아무래도 가독성 면에서 더 좋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는 허상관 매월기 쪽이 훨씬 맞지 않나? 딱 맞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정서가 정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한국에 대입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맞습니다. 이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배우 하정우 씨가 이걸 영화기로 했다는 것도 그런 것에서 착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게요. 하정우 씨가 이것을 주연과 또 감독까지 해서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배경을 바꿨겠죠? 예. 그렇다고 들었고요. 배경은 6.25의 전쟁 그 시기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은 그게 감독이 누구고 배우가 누구여서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허삼관 매월기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걸 서사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단선적인 얘기잖아요. 한 남자의 전기. 그래서 그냥 누구나 어떤 식의 80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따라 찍으면.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 정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형시킬지 그리고 드러내고 숨길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작이 훌륭하면 그걸 영화화했을 때 갖게 되는 이 강점과 약점이 공존하게 마련인데 허상관 매월기는 워낙 유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영화적인 언어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허삼관이라는 그 남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앞서 나를 찾아줘의 닉이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방황하는 그런 세대의 남자를 상징했다면 허삼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봉건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치는 넷째 삼촌으로부터 할아버지와 넷째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어릴 때 넷째 삼촌을 만났죠. 넷째 삼촌에게 양육되어집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그땐 대가족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았겠죠.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허삼관은 그것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 삼촌들의 그늘 아래 살았던 그런 아주 동양적인 가족적 정서죠. 그런 인물을 표상하는 것이 그런 인물의 표상이 바로 허삼관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의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 허삼관이나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허삼관이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장면도 좀 우리는 보통 어떤 로맨스가 이렇게 있는 다음에 온갖 갈등을 겪고 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근대적인 결혼은 그렇죠. 근대적인 그런 사랑과 결혼이 낭만적 사랑, 로맨스가 전제화된 그렇죠. 네네 그런 감정의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어떤 그런 제스처들을 하죠. 예. 뭐 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 역할을 떠맡고 사는데요. 이 근대 이전의 어떤 가치로 결혼을 합니다. 매파를 중간에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하겠습니다. 네. 그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 남자 처음 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원래 마음에 품고 있던 남자가 또 있었거든요. 허상관 말고 하소용이라는 남자가 애인이 있는데 허상관이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스토커죠. 그렇죠. 근데 허상관이 그냥 밀어붙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피를 팔지 뭐. 이래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내가 당신한테 먹을 걸 사줬으니까 당신 나에게 시집 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 네. 근데 호응란은 또 그래 내가 이걸 얻어 먹었으니까 어떡하겠어. 시집을 가야지. 또 아버지가 하라고 네. 하니까 하는 거죠. 예.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전 50년대 뭐 시골에서 60년대까지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결혼, 봉건적인 결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이 농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이렇게 찍으시고 이렇게 맞아요.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16살 때 여기 맞아. 일로 와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16살에 첫날 밤에 서로 얼굴 보고 네. 지금은 정말 이렇게 희미한 자취로 남아있는 그런 설화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이 허삼관과 허홍란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둘 다 허씨인데 그 허삼관이 허홍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때 당신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하씨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 걔는 하씨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같은 허씨니까 내가 애들을 낳으면 걔는 허씨 성을 따르지 않나. 그러니까 너는 대가 안 끊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로 아버지를 꼬드기시는데 아버지는 또 넘어가세요. 네. 네. 이 장인 정말 생각이 없으신 건지 호탕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자기 소유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네. 근대적인 가치가 아닌 그냥 다 뭐 그런 거죠. 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우리 집안 뭐 소나 강아지나 딸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옥란이나. 네. 그래도 소나 강아지보다는 딸이 훨씬 소중하죠. 예. 글쎄요. 네. 네, 그래서 결혼이 정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요. 정말 소설이 이게 한 300페이지 가량 되는데 한 50페이지 되는 시점에서 허삼관과 허홍란이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락자, 즐거운 락자죠. 그래서 일락, 이락, 삼락입니다. 이름이 일락, 이락, 삼락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 락을 이제 즐겁다는 뜻인데요. 그 허삼관의 어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지향하는 이상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네. 본인은 관자를 달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게요. 네. 허삼관은 가진 것은 몸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피를 한 번 팔면 35원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죠. 400ml를 팔면 이렇게 사발 2그릇의 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35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황주에 돼지 간볶음, 보혈을 위해서 이걸 사 먹는데요. 그는 이 맛에 피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피를 같이 팔기 시작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근룡이. 네, 근룡씨. 네. 예, 방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매일 중노동을 하고도 남은 힘을 병원에 파는 걸 보니 역시 나보다는 힘이 많군요. 근룡이가 말을 받았다. 힘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형님 같은 성한 사람보다 힘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여자를 얻고 집을 짓고 하는 돈은 전부 피를 팔아 벌어요. 땅 파서 버는 돈이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니까요. 자, 이렇게
직업이 있지만 뭐 땅을 파서 농사를 짓지만 그거는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고 그 나머지 하고 살아야 되죠. 집도 지어야 하고 뭐 여자도 아내도 얻어야 하고 이런 과외로 드는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업으로 피를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라고 읽을 수도 있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와 그런 시대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정말 웃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표현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극을 희극화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그 말. 이 허상관 매열기 안에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매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이모 감독이 처음에 카메라를 살 때도 돈이 없으니까 자기 피를 팔아서 그 카메라 비용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나름 원칙이 있네요. 혈두라는 사람이 이렇게 피를 모아서 이렇게 중간상처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병원에서 관리를 하죠. 그다음에 뭐 2달에 한 번 꼭 그 기준이 있어요. 2달에 한 번만 팔아야 하고 어느 정도 그 양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많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열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헌혈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의 어감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피를 사고 파는다는 어떤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삶이 그리고 사회가 많이 변화했구나 그런 양상을 좀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대적인 가치로 얘기해 본다면 그 몸에 피를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내 소중한 피, 내 몸에 있는 그것은 헌정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런 가치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떤 몸의 것은 되게 숭고한 것, 뭐 그렇게 말해야 되나? 네. 그런데 이 피의 상징이 있죠. 예. 그러니까 피가 갖고 있는 그 동양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우선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피가 갖고 있는 어떤 생명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허상관 매열기에선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허삼관이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자식들을 낳잖아요. 피를 가지고 낳는다니까 좀 이상한데 피로 이어지는 네. 그런 가족들이 형성되는 혈족, 네. 혈족이라고 말하는 혈연 관계 네. 가족. 그런데 그 특이한 점은 허삼관의 첫째 아들인 허일락이 허삼관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거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하소용의 아들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원래는 혈족이라는 개념이 맞고 또 허삼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일락이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락이를 되게 사랑하고 정말 그 일락이 삼락이랑 차별 없이 키우거든요. 일락이도 아버지를 되게 따르고. 그런데 피를 뽑고 온 날 그 돈으로는 일락이를 밥을 안 사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맛있는 밥집, 승리반점에 데려가서 밥을 맛있는 거 사주는데 넌 집에서 군고구마 먹어라. 고구마 먹어라. 진짜 일락이 그래서 가출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차별하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피와 피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 소중한 그 내 몸에 흐르는 그 피를 팔았기 때문에 일락이는 내가 땅을 판 돈으로는 밥을 먹일 수 있지만 내 피를 판 돈을 얘한테 쓰고 싶진 않다는 그 마지막 마초적 자존심이랄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결국 일락이가 아버지한테 그 반감을 느끼고 하소영한테 가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나 하소영네 집에서 역시 내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삼관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도 허삼관이 인정미가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일락이를 붙잡고 다시 승리반점에 가서 네. 이 밥을 사 먹이는 그 장면에서 어쩌면 물이 피보다 진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런 그걸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보여주는 장면이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 그리고 허삼관이 일락이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도 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허삼관이 자기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일락이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네. 이러면서 이 공언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말 자기의 피를 보임으로써 자기의 친자가 아닌 아들을 드리는 네. 이런 의식을 그런 거행한다고 의식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피를 팔기 시작했을 때 한 번에 35원이구나라는 정말 느낌표 한 5개의 강렬함에 의해서 피를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삼관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허삼관은 피를 팔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예, 제가 아까 피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징성, 하나는 뭐 혈연, 혈족, 하나는 생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생명 이꼴 경제, 돈입니다. 피는 예. 이퀄 힘이고 힘 이퀄 돈이죠. 그런 점에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판다는 의미도 이 허삼관 매열계에는 내재해 있는 거죠. 네, 저는 바로 그것이 그 전근대 사회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이 근대로 막 이행하는 이 돈이라는 가치가 아주 중요한,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을 때 자신의 몸에 있는 피라도 팔아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 두 가지가 그 허삼관이라는 인물 안에서 막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고요. 허삼관은 그 충돌과 갈등을 해치고 어떻게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물이죠. 꾸역꾸역 피를 팔고 꾸역꾸역 자식을 부양하고 그래서 문제적 인물입니다. 예. 문제적 인물인 동시에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평면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봉건 사회의 어떤 그 전형적인 남성, 그러니까 성실하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네. 그런 남성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네.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동정,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참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왜인지 모르게 저의 어떤 버튼이 눌린 거죠. 저도 아버지라는, 꼭 우리 아버지 피파시는 분 아닌데. 근데,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예. 사랑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피를 파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뿐이지요. 예. 다른 걸 파셨겠죠? 저희 아빠는. 아버지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이 허삼관이라는 인물의 버튼이 눌려서 감정이입을 했다면 근대 사회 많은 아버지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처럼 소중한 어떤 것, 자존심, 뭐 웃음, 꿈, 예. 뭐 미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자식의 밥으로 바꿨죠. 예. 그 가치를. 그래서 그 허삼관의 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피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문화혁명 시기에 허옥란이 기생질을 했다는 이유로 이 머리를 깎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목에 자아비판을 네. 나는 뭐 기생이다 이러면서 죄인으로서 하루 종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아무나 그냥 비판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허삼관과 그 가족들이 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밥을 갖다 도시락 주기도 갖다 하고, 주는데 예. 밥 밑에 이 고기를 깔아서 깔아주고 네. 이렇게 그 허삼관의 어떤 짠한 마음 이런 것도 참 드러나고요. 허삼간스러워요. 예,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허웅란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집에서도 이제 자아 비판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대회를 여는데 아이들이 막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막 어쨌든 니네 엄마는 사실은 하소영과 뭐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부정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엄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엄마를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된다. 감싸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허삼관이 그렇게 또 편협하거나 속 좁은 인물이 아니구나. 그렇죠. 예. 속 좁으면 반대에 있는 그렇죠. 인물이죠. 속이 넓은 모든 것을 품는 그런 아버지. 굉장히 희생적이면서도 또 그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 예.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형상화돼 있죠. 근데 조금 위험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지점이 이제 받아들여질 때 독자들에게 자칫하면 조금 어떤 혼란을 줄 수 있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의 어떤 희생,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그런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그게 어떤 밝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자칫 그렇게 모두가 우리는 그 시대의 허삼관 같았지, 우리 아버지들은 다 허삼관이었어라고 하게 만드는 일종의 집단 착각, 네, 집단 마취, 요런 면은 좀 경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좀 무의식적으로 긍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허상관 매열기에 없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위로, 연민, 그런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어쨌든 이 소설을 의미 있게 독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양면을 다 좀 들여다보면서 봐야 되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삼관이 대인배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소영이 이제 그 목숨이 경각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일락이에게 이 초혼을 하소영의 부인이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락이가 자꾸 하기 싫어해요. 그때 일락이를 허삼관이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일락아, 하소영이 이전에 우리한테 몹쓸 짓을 한 건 다 지난 일이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지금은 하소영이 위독하다니 일단 목숨부터 구하고 보는 거다. 어쨌든 하소영도 사람이고 사람 목숨은 다 소중한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네 친아버지인 것도 사실이니 네가 친아들 된 입장에서 지붕에 올라가 소리 몇 번 질러줘라. 일락아, 하소영이 널 친아들로 받아들이려 한다는구나. 그 사람이 널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네 친아비 노릇을 할 수가 없단다. 일락아, 오늘 내가 한 말 꼭 기억해둬라.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난 나중에 네가 나한테 뭘 해줄 거란 기대 안 한다. 그냥 네가 나한테 내가 넷째 삼촌한테 느꼈던 감정만큼만 가져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늙어서 죽을 때 그저 널 키운 걸 생각해서 가슴이 좀 붓받치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저는 그 어떤 이행기에 이 부닥치면서 그래도 계속 깎여가면서 피를 계속 팔아가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이제 절정에서 막 극대화돼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일락이가 간염에 걸렸을 때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연속해서 피를 팔죠. 근데 이제 2달을 간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같은 데서 못 팔고요. 계속 여정을 떠나면서
대여정이죠. 매혈을 하기 위한 그것이 이 소설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면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태순환곡을 네. 예, 이 들으면서 위아가 네. 이 부분을 썼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할 때 허상관이 이 일라기의 어떤 사실은 허웅란이 이게 부정 아닌 부정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뭐 불륜 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피로 태어난 아들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것을 자기가 그러니까 대속이죠. 대속하는 네. 의미로 그렇게 허삼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네. 결말을 보기 전에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허삼관이 죽을 수도 있겠다. 네. 죽을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뒤에 가면 허삼관은 멀쩡하게 살아서 노후를 즐깁니다. 네. 뭐 저는 그 허삼관의 여정 뒤에 바로 몇십 년의 어떤 기간이 생략된 다음에 네. 노후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이에도 허삼관이 정말 몇십 번 팔았을 거예요. 피를 팔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결혼 3명 아들 결혼 다 시켰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단한 어떤 피로 그리고 힘듦 이런 게 다 그 허삼관의 주름살과 뭐 이런 굽어진 등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쩌면 위아가 그런 일종의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위아의 어떤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어쩌면 이렇게 슬픔을 간직한 채 웃으며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엔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의도를 이 결말에서 또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허삼관이 노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허삼관은 평생 피를 팔아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 더 이상 자신의 그 몸의 피는 돈으로 바꿔질 수 없게 됐죠. 그 부분에 허삼관이 쓸쓸해 보입니다. 그 페이소스. 네. 읽어주시죠. 저는 그 부분 읽어볼게요. 예. 빨리 가요. 난 당신 피 안 살 거니까. 댁처럼 늙은 사람 피는 살아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많아서 아무도 안 산다고요. 7장이나 사면 사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7장이한테 왜 당신 피가 필요한지 알겠냐고요. 좋은 가구를 만들려면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돼지 피를 한번 발라야 하는 법. 허삼관은 이 말을 듣고 진저리를 쳤다. 내 평생 이렇게 심한 말은 처음이네. 내 새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자네 주둥이를 찢어버렸을 거야. 허삼관은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거리로 나왔다. 이미 정오가 되어 거리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자전거를 탄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스쳐갔고 가방을 메고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소학교 학생들도 보였다. 그들과 같이 인도를 걷던 허삼관은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젊은 혈두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는 젊은 혈두의 말을 떠올렸다. 자기처럼 늙은이의 피는 살아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많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구에나 칠해야 한다고.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피를 팔지 못한 것이다.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피를 팔아 해결했는데 이제는 자기 피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니. 집에 또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허삼관은 울면서 가슴을 열어젖힌 채 길을 걸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로 가슴으로 밀려들었다. 흐릿한 눈물이 눈가에서 솟아올라 양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려 목으로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손을 올려 닦아내자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네. 19회 첫 번째 트랙 소설 대 소설에서는 오늘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로요.
어떤 이행기의 그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은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인물들은 소설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줘와 허삼관 매혈기 두 편을 다뤄봤어요. 예,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명제를 들었을 때 과연 저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근대에서 정말 탈근대 사회로 접어든, 앞으로 더 뒤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 어쨌든 이행기를 살고 있는 남자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시대에 글을 쓰는 남자라니. 네. 네, 얼마나 닉 같은 인물입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 1984년생인가요? 예. 1984년생인 한국 남자인데 그 안에 닉의 모습도 들어있고 허삼관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또 하소영의 모습도 들어있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남자들의 원형의 모습들이 다 뒤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그 한 인간 개인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단면들이 이렇게 잘라서 드러낸 것이 우리 닉일 수도 있고 허삼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의 소설로 쓰고 싶은지 이 방송을 들으신 남자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꼭 뭐 남자 청취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럼요. 예, 뭐 현재 연인, 미래 뭐 배우자가 될 그런 남자분들의 어떤 입장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람 참 살기 힘든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자 살기 힘들다 그러면 여자도 살기 힘들지라고 뭐 그렇게 받곤 하죠. 물론 예. 다 같이 살기 힘들어요. 저 그런 농담 받거든요. 한국에서 요즘 남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랬더니 대답이 너희는 그래 참 힘들겠다. 근데 너희는 한국 여자는 아니잖아. 뭐 이런 농담을 받는데요. 예.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라서 힘든 것은 남자로 사회화됐기 때문이죠. 남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치들을 내면화해서 이렇게 책임감이라는 형태로 얻게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완전히 또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점 더 그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때인 것 같고요. 예. 이런 때 그래서 소설을 읽는 일은 그만큼 나를 찾는 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나 역시 모르지만 조금씩 발견해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정말로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를 찾아줘와 허삼관 매열기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희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20회 특집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오늘 19회 첫 번째 트랙이고요. 다음이 20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20회 두 번째 트랙에서는 저희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네, 저희가 공개 방송을 온라인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쵸? 보이는 우리끼리 공개 얼굴 공개 방송 보이는 팟캐스트 해서 그때 푸른 수염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저희 청취자분들 초대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그 장소 관계상 수천 명이 들어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붓하게 우리끼리 우리 다락방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끼리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저희가 자세한 안내는 저희 교보문고 북뉴스 그리고 뭐 팟빵 이런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19회 첫 번째 트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